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단법인 현행복지의 무적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는 장애인 재난위기 대응 방안 및 소득보장 방안 모색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사말과 축사가 있게 됐습니다. 먼저 21대 국회의원이시자 저희 사단법인 현행복지의 서정수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장애인들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소득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1부 장애인 재난 위기 대응 방안 모색, 2부 장애인 소득 보장의 대안으로 나누어 진행할 토론회에 좌장과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자로 기꺼이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해 준 굿잡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님, 이순희 사무국장님 비롯한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는 방역 초기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기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내심 덕분에 위기 고비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농공행상을 따지는 한편에서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재난 취약계층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장애인은 면역체계가 없고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야 했지만 발열 이외에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증으로 분류되었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어 선별진료소를 찾더라도 수어 통역이 없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위기는 비극적 사건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제주에 이어서 6월 광주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일괄 폐쇄되면서 발달장애 자녀를 집에서 돌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학교, 장애복지관, 휴가는 가족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스트레스 증가는 학대, 폭력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빈곤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약자가 해고와 실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은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튼튼하고 즉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삶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재난 위기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19 방역과 생존의 이중도를 겪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공감하고 장애인들도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국회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대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님의 축사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장애인의 재난위기 대응 방안 모색과 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재난위기 및 소득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굿잡 자립생활센터의 김재익 소장님과 오늘의 행사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의 특성과 높은 만성질환 유발률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임에도 고위험군으로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복지시설의 휴관으로 가정 내에서 강제 격리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또 이러한 돌봄의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3차, 4차에 이르는 추경에서도 장애인 지원 예산을 추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삭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급조하다시피 내놓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조차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재난위기 대응 방안과 장애인 소득 보장의 대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준비되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재난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전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논의되는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의 축사를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이때 장애인의 재난위기 대응과 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무척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전개하는 장애인의 감염병 재난 대응 및 고용과 소득보장에 대한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처음으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소통, 이동, 긴급활동 지원은 물론 돌봄 공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며 반대로 실업률은 전체보다 높습니다.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재난위기 대책과 소득 보장에 대한 생산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 또한 국회에서 장애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굿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 잘 계시지요? 김재익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역시 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말과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일부 장애인 재난위기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이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님께 사회를 넘기고 이만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 만큼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들어서 이런 토론회를 한 두세 번, 한 세네 번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참 어색했는데 지금은 좀 일상화되어가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거의 한 8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하에서의 장애인의 삶은 결코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참으로 의미 깊고 참으로 엄중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석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정 토론자이십니다. 자, 우선 장애인에서 아주 오랫동안 큰 기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김동호 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에서나마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이십니다. 서울특별시정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신 임상욱 연구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의 이선영 과장님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아마 자리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뭐 사전에 우리 토론자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 우리 배경화 선생님이신데 자기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백영하 서기관이고요. 전 지금 장애인정책과에서 기획총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국회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론자는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냥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이용석 실장님께서 순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해내복지에서 이에 관련돼서 주제 발표를 요청을 받았을 때 좀 당황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재난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아니어서 어쨌든 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요, 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 그리고 물리적 재난에서 코로나19까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저희가 맹점으로 갖고 있는 재난에 대한 문제하고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견주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제를 잡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 토론자분들은 대부분 다 PPT 자료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현재 지금 화면에서 PPT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그냥 제가 만든 자료니까 하나하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선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은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돼서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정부에. 근데 반면에 감염병 예방법에서의 감염 취약계층에는 또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어요. 노인과 아동만 대상이 되어 있어서 물론 감염병 예방법 안에 감염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보호 조치를 받는 건 아니에요. 우선 뭐 마스크를 뭐 우선 지급받게 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관리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취약계층 안에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최근에 그 이정석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에 그 설전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좀 해당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그 예산을 늘리면서 장애 쪽을 다 배제돼서 이제 그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예산은 늘려놨는데 결국 장애인은 배제된 상태. 근데 또 복지부 장관은 결국 거기다가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논란이 됐었던 사례가 있는 것만큼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그 재난과 코로나19 감염병 창궐 시대에는 이 어떤 보호 조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문제는 점점 그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 2013년도 그 유엔 그 재해 경감 전략기구의 조사 결과 보면 이건 세계적인 이제 조사인데요. 주변에 도움 없이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 전체 장애인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71%는 재난에 대비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그 감염병 관련돼서도 이미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취약하고 일상생활을 의존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더욱 위험하다는 발표를 한 지 이미 오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두 가지 법률, 그러니까 재난관리법과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안에서 장애인을 소위 말해서 감염 위험 계층으로 보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그 단계를 보면요. 초기 경보가 있고, 긴급 상황, 대처, 그다음 회복, 진정, 예방,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 그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재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그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위 이제 요즘 자랑거리죠. 그 K방역. K방역에서도 검사, 확진, 그 다음에 역학 추진, 그리고 격리, 치료,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 각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기 경보, 긴급 상황, 대처, 회복, 진정, 예방의 방식의 단계에 만약에 장애인 당사자가 거기에 피해자였다면 이게 많은 것들이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경보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청각장애인분들을 전부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대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피 이후의 대처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검사, 그 다음에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상황을 대응해야 될지 대응 매뉴얼은 이미 나와 있어요. 6월 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막상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요번에 터진 그 SRC 병원에서의 경우가 16일 날, 10월 16일 날 SRC 병원에서 총 32명이 확진이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임시 폐쇄된 상태에서 누적 확진 기간은 오늘까지 1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발표한 감염병 예방법 관련되어 있는 그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대응 전략이 현재 지금 4인실 구조의 상태에서 그냥 코호트 경기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보면 그 장애인 거주시설 대응 지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임시시설을 만들고 주변 생활치료센터 등에다가 분산해서
보호 조치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시시설 안에는 1인 1실이 기본이고요. 화장실을 갖추게 되어 있는 상태로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거기 그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 그 SRC 쪽 그 노동조합 그 위원장님이랑 통화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복지부조차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집단 확진이 벌어졌을 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은 저랑 통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단체 쪽에서 성명이나 아니면 조금 의견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또 오늘 이제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현재 임직원들도 코호트 격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지침을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우리가 사례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경증과 중증을 함께 코호트 격리가 될 경우에 오히려 전염병 인큐베이터 현상이 일어나서 경증의 그 환자분들도 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쪽에서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PPT 6페이지에 보면 거기 자막 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막 뉴스의 내용은 요새 틀어보지 못하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재난 상황, 물리적 재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끊기고 전혀 재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런 인터뷰에 대한 내용의 댓글에 보시면 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저도 장애인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건 좀 억지다.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책 많이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재난을 피해야 되는데 또 정부한테 이런 것들을 책임지라고 하면 너무 억지가 아니냐. 또는 20층을 선택하고 본인이고 20층에서 탈출시켜야 하는 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100여 개 이상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렇게 좀 혐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19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은 신체 유연성과 심폐 기능 등 건강 상태와 그 조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상황시 자력으로 대피하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 따른 적절한 수상과 지원이 필요한데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이후 회복에 취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또 한 가지 2017년도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정보 제공 그리고 대피 및 구호 체계, 그다음에 안전 교육과 재난 훈련 시스템으로 장애인 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에 놓여 있다라고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례를 잠깐 보면요. 2009년도에 김해에서 그 무허가 장애인 시설에 화재가 나서 모두 거기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어 총 2명이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신종 코로나 감염됐을 때 첫 사망자가 청도군 그 대남병원에서 그 정신장애인분이 사망하셨죠. 당시에 발표됐던 거는 36명의 장애인분들이 확진을 돼서 2명이 사망했다고 2020년 6월 1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요. 청도 대남병에서 105명, 그 다음에 미랄 사랑의 집에서 69명, 그 다음에 국락마을에서 52명, 그 다음에 성보제을에서 157명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확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그 재해 사고 사례를 좀 더 보면요. 장애인 시설에서의 사고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고 화재나 대부분 화재 사고인데요. 거기에 인명피해 보면 이제 첫 번째 4명, 1명, 그 다음에 2명, 1명 이렇게 이제 비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적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주택에서 장애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모두 제가 그 사례를 한 20가지 정도를 집어넣었는데, 사건, 사고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계속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장애인 시설보다 현재 지금 재가장애인, 일반 주택에서의 장애인이 관련되어 있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10중 8구 장애인의 인명피해가 같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1년도 동일본 그 대지진의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9.11 사태를 잠깐 봤어요. 그래서 2011년도 동일본 그 대지진 상태에서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희생자가 약 한 2배라는 거. 그것도 가설주택이나 그 장애인 접근성이 없던 지역에서 많이 그런 것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분들에 대한 긴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 스스로 2014년도 재해대책 기본법을 통해 만들면서 이것들을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반면에 또 9.11 테러 상황에서 27명의 그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이제 갇혀 있던 상황이 있었나 봐요. 이분들을 모두 구조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 재난이 끝난 다음에 이제 뉴욕시는 뉴욕시 내에 있는 고층 건물에 대한 비상 발전기를 이제 외부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끊기니까 외부에 설치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집어넣은 상태고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감염이 점점 심화되고 난 다음에 국제장애연맹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권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항목을 보면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 생활 조건, 그리고 공공조치들이 가져올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훼손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시 장애인이 겪는 의료 불평등에 대한 것도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를 이유로 후손으로 미뤄서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의 조치와 역할의 준비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최근에 저희한테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코에다가 이제 넣는 걸 두려워해서 양주에서 보건소에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그걸 공격으로 이해하고 간호사분의 팔뚝을 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염을 됐는지 이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떠한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인지 못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국민안전처 시절에 장애인 단체하고 국민안전처 사이에 장애인 재난 대응에 대한 TF를 계속 논의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안전처 측에서 장애인 대응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하야하는 바람에 국민안전처가 이제 행안부의 한 부처로 이제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없던 일이 되어버린 상태가 매우 안타까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쪽에서 얘기했던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장애인을 고려한 위기 대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매뉴얼 부재에 대한 얘기도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 대처 및 피해 사례, 그리고 국내외 정책 비교급을 통해서 장애 포괄적인 특성을 좀 통해서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답변을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분류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유형별 인지 특성, 그리고 유형별 행동 특성, 그리고 유형별 위기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한 것을 모두 총합해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그것은 이제 흐지부지가 된 상태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장애인 재난장애에 대한 문제가 이제
PPT에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 자료는 저희가 실제로 외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발표 자료나 아니면 그 정부, 그 각 국가에서 나오는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제가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장애인 재난 안전 현황을 잠깐 보면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화재, 그 다음에 재난 등에 취약해서 보통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이제 2배 이상 떨어진다고 해서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가 이제 4.1배가 높다고 이제 국가 화재 통보에 이제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재난 대응과 관련된 통계 자료가 아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 위에 있는 자료는 관련돼서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4.7배가 높은 거니까 매우 만약에 그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여부가 판명이 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안전기본관리 계획,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안전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생활하시는 일반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대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장애인 재난 관련되어 있는 연구진의 FGI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나누신 분 중에 한 분이 포항에서 지진 사태를 겪으신 장애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한 6층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진짜로 집안이 흔들리고 벽시계가 떨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신장애인 분이신데, 어떻게 이제 이미 이제 그 건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피가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6층에 있는 평소에 아시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1층까지 대피를 했었다고 합니다. 대피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날씨가 추운 날씨였는데, 거기에 그 이후에 대피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시보호초에 갔다가 너무 춥고 힘들어서 다시 이제 위험한 집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나 아니면 집에서 기다리면서 보호조치 상태에서 어떤 누구의 그 보호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소대변을 다 그 자리에서 했대요. 말하자면 그런데 장애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의 그 위협적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얘기 말씀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력도 정부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인간의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힘들어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최근에 국내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나왔어요. 각 장애 유형별로 매뉴얼이 8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재난대응 매뉴얼에 제가 자문을 잠깐 갔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전문가분들이라서 전부 아시겠지만, 이런 재난대응 이런 매뉴얼들이 나오면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조치의 내용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력자 중심의 대응 매뉴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대응이 오게 되면 주변에 조력자가 없으면 장애인들은 대피하지 못해. 이 매뉴얼에서조차.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재난 대응 매뉴얼에서 지정한 조력자들이 있어요. 장애인 가족,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 그 다음에 근로지원인, 그 다음에 이웃, 그리고 경비원, 아파트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조력자로 매뉴얼에 지정을 했지만, 정작 지정받은 조력자들은 자신들이 조력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재난 대피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업고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보호조치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쳤어. 내가. 그러면 그 다친 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죠. 그렇다면 그 조력자는 어떤 책임하에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단순하게 이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조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이렇게 국가가 장애인에 관련된 재난 대피에 대한 매뉴얼을 무책임하게 구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이, 이걸 이제 보면서 좀 실망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6월달에 발표된 그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현재 SRC 재활병원의 상황에서처럼 분명히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임시시설이나 거주 생활센터 등을 만들어서 분리조치, 분리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지는 것과 이 매뉴얼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도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적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안을 말씀드릴 때마다 좀 더 고민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지고 그 조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내에 있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재난의 대피를 시키거나 아니면 구조를 하는 구조 전문가들이 각 지역별로 다 있어요. 소방서 안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안전처 계층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실제로 그분이 한 분이건 두 분이건 그 인구 비율별로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직접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장애인 대응에 있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각 가구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장애 유형별로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난 대응 때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여지를 계속 훈련을 통해서 마련하고 한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분들은 어쨌든 재난을 구조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실제로 장애인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끔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감염 대응 같은 경우에도 코호트 조치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코호트 조치 내에서 그러니까 코호트 조치가 길어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각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코호트 경기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지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원 체계를 통해서 마련되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진짜로 뭐 임시조치를 통해서 뭐 1거주를 다 마련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응 마련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코호트 조치를 통해서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코호트 조치를 취해서 벌어지게 되면 과연 대부분의 장애인들, 특히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재활병원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분들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그 보호조치의 대상으로서만 계속 전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재난 안전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우리가 발표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장애 유형별로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통계 구축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재난 안전에 관련된 장애인 통계는 아직 있지가 않아서 명확하게 그냥 가능하는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은 이제 만들어진 것 마찬가지로 좀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행안부나 아니면 각 소방서,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이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가 개발된 것은 저도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개발을 했으면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을 개발을 했다고 해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서 결국 공문을 통해서 그 자료를 잠깐 찾아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컨텐츠가 개발되었으면 장애인분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사업 형태로만 남기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구체해서 컨텐츠 개발해서 교육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호트 119, 사실은 이 장애인 코로나 관련된 대책은 사실은 난감해요. 어느 지금 전문가분들도 현재 이 팬데믹 상태에서의 대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책을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무모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가지 정도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대구에서 벌어졌던 큰 사태가 이뤄졌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 내에서 직접 장애인들을 대피시키고 보호조치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보고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역별로 좀 이분들도 나눴어요. 건강권,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그 다음에 지역 내 자립생활, 그 다음에 교육, 소득보장 등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의 일상에 대해 일상 위축, 그 다음에 감염돼가지고 코호트 격리된 상황, 그리고 보호조치, 그다음 돌봄 체계에서 돌봄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장애인의 일상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건강권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이나 자가격리할 때의 조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호트 격리 이후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시설 내 감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재원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 내 그 자립생활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겪고 난 다음의 문제들까지 좀 짚어서 이건 매우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도 현재 지금 장애인분들이 장애 학생들이 이런 식의 그 줌 형태로 비대면 형태로 이루어진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들까지 접근 가능한 교육 환경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소득부장에 대한 문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무급휴직이나 해고 등에 대한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해결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장애인 재택근무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된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장애와 관련된 모든 그 권한들이 자동으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을 가졌을 때 그 해고에 대한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장애인분들이 일상의 팬데믹 상태에서 위축되었었냐면요. 서울시 제가 서울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애인 그 특별교통수단 대기 시간이 45분, 평균 45분에서 25분으로 줄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초기였는데 그만큼 장애인들의 일상이 많이 위축돼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시간조차 단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서, 만약에 앞으로 이제 그 감염 상태가 정도 좀 습지막해지고 좀 안정적이 되면 장애인들의 그 소득보장에 대한 문제, 코로나 이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문제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재난이든 감염병 창궐에 대한 상황이든 간에 장애인 관점에서의 재난을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난은 단순하게 뭐 화재나 지진 등 물리적인 재난 또는 뭐 감염병 창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요. 이런 식의 물리적 재난이나 감염병 창궐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타격을 받게 되는 그 일상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큰 문제로 야기된다는 거. 그래서 일상적 접근권이 대부분 다 차단이 되는 상태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저희가 끊임없이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력자, 즉 비장애인 중심의 재난 대응을 끊임없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변에 뭐 독고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응이 전혀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재난 대피 시 또 그 이후에 대한 인권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난 조력 시에 받는 대상,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옮겨야 되는 대상으로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코호트 조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상황적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0월 22일 날 아이다하고 헝가리의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발리더치 재단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그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134개 국가의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10월 22일 날. 그 결과를 현재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가 야기되는 상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조차도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33%.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들도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도 어떤 조치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는 상태의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재난에 대한 문제, 물리적 재난이나 아니면 감염병 창궐에 대한 문제,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현장 여기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들었던 사례들과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좀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석 실장님께서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상에서는 이 장애인 안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 취약계층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장애인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안 돼 있다. 인용도 해주셨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고려한 위기 상황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 또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도 부재하고 또 매뉴얼조차도 조력자 중심이거나 또 그 조력자들도 자신의 조력자 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진단을 해주셨고, 이에 장애인 재난 안전 대책으로서 장애 유형별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관련 통계도 구축하자, 또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자, 또 장애인을 고려한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5가지 영역에서의 대응 방식을 또한 인용해 주셨습니다.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장애인 관점에서의 재난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자, 즉 비장애인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서는 재난 대응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지만 재난 대피 시 또 그 이후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적절히 고려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수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이시고 또 2023 세계 농아인연맹 총회 집행위원장이신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이 장애인 재난 대책에 대한 토론을 이어주겠습니다. 자, 시간은 15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장님, 조한진 교수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네.
네, 그리고 이용석 실장님 발표 잘 들었고, 사전에 발표하신 그 PPT 자료도 봤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요청받아가지고 당황하시다 그랬는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좋은 내용들 풍부하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역시 뛰어난 역량을 또 과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 잘 봤고요. 전반적으로, 이 문제점들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문제 제기하거나 이의 제기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들을 뭐 좀 부분적으로 좀 보완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UN 에스캅이라는 UN 기구에서 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그 위험 상황에 대한 또 그 재난 대책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우리의 문제와 연결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의견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PPT 자료를 또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이 자료 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 관련된 국제 장애인 전략들이 있죠. 국제 프레임워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그 제11조에 위험 상황과 인도적 긴급 구제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재난대책에 관련된 또 이 국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라고 해서요. 일본에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센다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재난 관련된 국제적인 공동 전략으로서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내용에서도 최근에 이제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장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주류화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략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통계 이 관련된 내용에서 장애의 이슈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이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그래도 상당히 장애의 이슈를 장애 인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천 전략입니다. 인천 전략에는 이제 10개의 목표가 있는데 10개의 목표 중에서 7번째 장애 포괄적 위기 감소와 관리 강화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전략이 있고 그에 관련된 지표가 있고 세부 목표가 있고 또 지표가 있습니다. 인천 전략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전에 이제 제2차 대장애인 10년 전략이 비와코 선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아주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전략을 만들어서 2차 10년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비와코 선언이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잘 담고 있지만 그 이후에 평가를 해봤을 때 좀 더 이 전략에 대비해 봤을 때 각각의 이행이 잘 되지 않은 분야만 좀 추려서 제3차 대장애인 10년을 만들 때는 이러한 핵심적이고 좀 목표 미달되고 뒤처진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전략을 잡자. 제3차 대장애인 10년에서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인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인천 전략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10개 분야만 정해서 핵심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빈곤 문제라든가 접근성, 뭐 장애 아동, 장애 여성, 사회 보장 뭐 이런 것들 또 장애 통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10개 목표에 들어가 있는데 그 10개 목표 중에서 7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난 관리 또 재난 대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인천 전략의 하나로 채택됐다는 것은 이 재난 대책에 대한 관련 부분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아태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쓰나미라든가 화산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는 각종 홍수 이런
것에 의해서 가장 취약한 또 지역으로 돼 있고요.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역량들이 좀 부족한,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재난관리의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재난관리의 문제는 인천 전략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난 관련된 목표 7번째를 보면 이제 일단 이 세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재난 포괄적인 재난 감소 계획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어쨌든 이 재난 위험 감소, 재난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대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장애 이슈가 포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장애 이슈가 누락되어 있고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대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겐 별 필요성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계획들이 국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애 포괄성, 장애 주류화된 재난 위험 감소 국가 계획들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제 목표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 재난에 대응할 때 그 장애인에게 적시에 아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목표로 했는데요. 그 두 번째 그 목표의 핵심 지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지표가 있으면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두 가지 부분만 강조해서 지표를 정해놨죠. 그래서 지표 하나가 그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 그러니까 재난 관련된 서비스 인력, 우리로 치면 가령 담당 정부의 담당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소방 관련 인력들이 있고요. 경찰 인력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의 또 의료 인력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난 관련된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서 장애 이슈를 잘 다뤄주고 있느냐, 이걸 핵심 지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또 하나 지표 하나가 이 긴급 피난처라든가 또는 재난 대피소가 있죠. 이런 것이 과연 접근성이 있느냐,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표로 설정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의 재난 위험 감소 계획에 장애를 포괄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그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그 계획을 그 장애 포괄적인 국가 계획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지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17년에 인천 전략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면서 이 지표에 대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에스캅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실시는 한국 정부가 지원해서 진행이 됐고, 이제 그 2017년에 중간 평가회 때 보고가 됐고 책자로 나와 있고요. 그 책자 또 이제 장애인 개발원에서 번역을 해서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계획, 재난 대책 계획이 또는 전략이 장애인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자체가 지금 에스캅의 그 회원국이 한 58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5개국이 이거 기본 조사에 전체적으로 응답을 했고요. 이 응답을 한 35개국 중에서 8개국만이 자기 나라의 장애 포괄적인 국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을 한 나라는 부탄, 조지아, 일본, 파키스탄,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입니다. 그러니까는 35개국이 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8개국만 답을 했으니까 사실은 30% 좀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이 자체의 국가 재난 계획과 전략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장애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제 못한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이게 이 기본 국가 계획에서조차 기본적으로 장애 이슈가 잘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관련 인력들의 이 훈련에서 장애의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35개국 중에서 9개국만이 장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 나라는 부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그 다음에 대한민국, 러시아, 태국, 터키, 홍콩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담당 관련된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재난 담당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보건 인력, 소방대원, 구조대원, 경찰, 군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애 관련 교육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난 관련 교육이 있어서 장애 이슈를 잘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낮은 비율로 지금 이행되고 있다고 좀 답을 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물어본 것이 긴급 피난처라든가 대피소의 접근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늘도 이제 조사한 답을 보면은 7개 나라가 답을 했는데 그 접근성 자체라는 게 사실은 국제 기준이 딱 명확히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접근성을 답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지금 보면은 마카오 같은 경우는 대피소가 2개가 있다고 하면서 답 100%다 답을 했는데 대피소가 2개밖에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좀 조사에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답을 한 나라는 조지아, 홍콩, 마카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대한민국,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80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100%라고 답을 했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57개가 있는데 42%, 조지아는 105개가 있는데 0% 이렇게 답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36개가 있는데, 이 접근성의 비율을 52%에서 66%다. 이거 이제 아마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정성, 적합성을 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지금 산정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그대로 제시를 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피소의 접근성의 문제도 굉장히 조사 자체가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좀 이 달성률이 좀 낮은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간단한 이제 외국의 예를 봤습니다만 이런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국제적으로도 각 나라들이 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부터 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시간 체크를 못했는데 교수님 지금 제가 몇 분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다 되셨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인데, 우리가 지금,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됐고, 작년 연말에 수립이 돼서, 그 계획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전보다는 3차 계획보다는 그 장애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좀 늘어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또 이용석 실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어떻게 참여를 했었는지 좀 그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몰라요? 참여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이게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이 행안부에서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본부라는 데가 좀 조직이 있어서 그 본부 중심으로 진행했을 텐데 이 기본계획 설정한 데부터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들의 그 관점과 필요 욕구들을 갖다 점검하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애인 노인과 같이 묶어서 그냥 탁상에서 만든 그런 계획에 불과하고 이걸 진행하는 준비하는 위원회 같은 데서도 장애인들이 잘 참여가 안 돼 있었을 것이고 뻔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수립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장애인 단체들 좀 더 우리가 관심하고 참여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문호가 열려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안전 취약계층 재난 안전 자립성 인식 취약계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에서 재난 안전 자립성 인식 개선이나 이런 연구를 갖다 올해 20년에 하겠다.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대상 재난 정보 및 대피 지원 시범 모델 개발 20번 올해 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연구나 이런 시범 모델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 하나 좀 바람직한 거 하고 얘기되고 있는 거는 가칭 안전기본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제정해서 2023년까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인권, 피해자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원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수립한 것 자체는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에서 얼마큼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잘 수용하면서 진행될지가 좀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용석 실장님이 발표하신 것과 동일한 앞으로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어떤 계획과 전략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장애인 이슈가 주류화되고 포괄성이 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애 주류화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포괄적이어야 된다. 또는 굉장히 또 장애 특정적인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적이지만 그것이 특별하게만 다뤄지면 안 되고 포괄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이지만 그 포괄성 안에 장애인에게 특별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특정적인 것이 두 개가 다 공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특정적인 내용들만 하겠다, 무슨 매뉴얼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특정적인 부분만 가고 있는 방향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장애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포괄성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령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다.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장청년에서도 이제 장애인의 참여, 지방자치 이제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해서 뭐 지방의원회 장애인 지출시키기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요초에 과연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장애인 담당관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 담당 전문관제를 하나 두어서 장애인이 참여해서 장애인이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전반적인 사업에 장애 이슈를 담아내고 그 안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만드는 것도 하나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안전 계획이나 매뉴얼 개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이제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장애 유형별, 정도별로 다양성이 잘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것이 장애인이랑 묶여서 그냥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서도 그냥 장애인을 묶어서 돼 있지 그 장애인이 얼만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애 유형별, 정도별 다양성이 감안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잘 고려가 돼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그냥 장애인으로 묶여서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정보기술, 정보 제공,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우 정책위원장님께서는 CRPD라든지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든지 인천전략 같은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장애인 재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인천전략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전략의 목표 7, 그러니까 장애 포괄적 재난 위기 감소 및 관리 강화에 관한 부분, 또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중간 평가 조사의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언급해 주셨지만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애 특정적 재난안전계획과 매뉴얼이 개발이 필요하다. 또 장애 유형별 또 정도별 다양성이 고려되어야겠다. 또 정보 접근성의 증진이나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과 전략, 훈련에 있어서 장애 주류화
장애 특정화뿐 아니라 장애 주류화와 뿐 아니라 그 장애 포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최근에 그 경력에 맞게 우리의 논의를 아주 국제적 차원에서 폭넓고 아주 깊이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원 정책위원장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그 지정 토론자이십니다. 서울특별시 시정연구원의 임상욱 연구원님이신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코로나19 에서 장애인은 돌봄만 문제였나 아주 이런 도전적인 질문으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임상욱 연구원님 그럼 토론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그 파스포트를 준비하게 했다는데 공유가 안 돼서 좀 한 가지 좀 안타깝고요. 제가 이렇게 파일을 이 현행복지에 제공해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죠. 참고적으로 보시고 싶으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크게 변화였습니다. 모두 변화에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산업혁명 속에서도 장애인은 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고 또 정보통신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에도 장애인은 늘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이런 소외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문과 방송과 같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의 역할은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갖지 못한 특징을 세상에 알림으로도 조금 개선되고 발전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한국 사회 언론들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관점으로 보도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떤 코로나19 시대의 언론 보도의 형태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언론이라 할 수 있는 에이블 뉴스나 디마이너는 제외를 했고요. 중앙방송사, 종편, 중앙신문사의 대상으로 검색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제가 2019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두 번째 달부터 최근 7월달까지 신문들을 장애인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총 몇 건인지는 거의 95% 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사회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부분이 수단 등 장애 복지가 아니라 프로그램들과 문을 닫고 또 휴관을 하면서 돌봄의 공백이 발달하면서도 나타나는 문제들로 지적들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초기에는 당연히 돌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시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사회부터 또 우리 사회도 그때씩 변했다고 일단 고용 현장에서는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됐고 또 교육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확대해서 아직까지도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되는 현상이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또 발생하고 있고 그 계층은 비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제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특권의 문제가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조인들이 옆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고 또 문자를 표시해줘야 되는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또한 지체장애인들도 역시 학교를 갔을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는 온라인 수업 때 학습권의 보장이 100%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언론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로 또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서 재택근무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있으면 특히 중증 같은 장애인은 근로 지원에서 도움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현장에서 직접 근로 지원을 받을 때보다는 이 지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언론사는 한 군데가 없었습니다.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된 많은 취업자들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고용 유지에 대한 대책이 발생,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취업 구조라든지 그런 대책들만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지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던 장애인, 이런 제도적인 혜택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하고 있는 언론들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장애인 단체나 지역사회 다양한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또 끊임없이 또 언론사 끊임없이 접촉해서 문제점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사회에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지원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습 지원이나 근로 지원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지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사회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상욱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주로 돌봄에 관한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게 돌봄뿐이냐, 교육도 문제가 있고 또 고용도 문제가 있고 여러 많은 문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데 그것이 언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우리 장애인 관련 아이센터를 포함해서 거기서 또 잘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돌봄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이슈도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언론뿐 아니라 우리 아이센터를 포함한 그 장애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토론자이신데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배경화 서기관님이십니다. 서기관께서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백영하 서기관이고요. 전 지금 장애인 정책과에서 기획 총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국회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이제 앞서서 발제해 주신 내용과 토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 올해는 정말 이제 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장애인분들께서 장애계에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런 감염병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회에서 본래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던 취약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장애계에서 사실 이제 좀 올해 되게 힘든 상황에 계셨던 것 같고, 또 그런 이제 장애인의 어려움을 장애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 생각해보면 굉장히 서로서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오늘 조금 과장님 대참하면서 가시방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앞서서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장애계하고 같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제 감염병 정보 제공하면서 수어 통역이라든지 뭐 이제 QR코드 탑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나 복지관 휴관되었을 때 좀 긴급한 서비스들 활용하실 수 있게 활동 지원이나 아니면 이용시설에 이제 그 긴급 돌봄들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작동이 안 되면 사실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제 장애계랑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이용석 실장님 발제 너무너무 잘 들었고, 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그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개발원에서 만든 게 잘 홍보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년에 장애인 개발원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단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안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또 전파가 되게 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계에서도 실제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아실 수 있게끔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개 유형별로 좀 나누어서 재난안전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이동 제약, 그리고 계단 이동 제약, 시각 정보 습득 제약,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진행됐고, 그리고 청각 정보 습득 제약이나 의사소통 제약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테니까 장애계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 기본계획 관련해서 사실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주신 장애 포괄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 제가 예전에 좀 다른 얘기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할 때 보니까 보건의료계에서는 Health in All Policy라고 이제 HIAP라고 해서 건강을 모든 정책에 녹여넣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장애인 정책에 적용을 하면 장애 포괄성이라는 용어로 말씀해주신 그런 용어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 정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안부나 아까 이제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용부나 그리고 교육부나 이런 부처들이 다 힘을 합쳐서 좀 장애인이 더 이제 삶의 질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계는 많지만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장애인 관련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첫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1-1 과제가 기본계획의 1-1 과제가 안전 취약계층 보호 지원입니다. 그건 그만큼 이제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국가가 강화하겠다는 이런 상징성 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단계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복지부가 만들었던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 대한 권고사항 성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많으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6월에는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11월 6일까지 계속 장애 단체들의 지금 요 매뉴얼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공문 보내드렸고 이제 화요일에도 이제 저희 실장님 주재 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이제 전달받지 못하신 단체들이라도 이제 한번 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한 번에 다 반영하거나 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계 부처나 부서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임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애인이 올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돌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제 교육부도 한번 만나봤는데, 교육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그 긴급 돌봄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그 많은 말씀들 주시면 잘 듣고 경청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10월 들어와서 그렇듯이 이제 코로나는 어차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아니면 안전 문제들, 위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위기 상황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조만간 이용시설이나, 올해 사실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 이용시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용시설이 이제 코로나 장기화와 함께 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우리의 일상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이제 어려움을 줄여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장애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우리 장애인 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또 현장까지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저희가 내부에서 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서면으로 의견 주신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경화 서기관님께서는 그 김동우 위원장님의 장애 포괄성 이야기도 공감하셨고, 그 다음에 임상욱 연구원님의 그 돌봄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육이든 고용이든 기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계시고 또 공감한다 말씀도 주셨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 재단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지금 1차 개발을 했고 또 개발 중이고, 따라서 좀 홍보 좀 부탁을 드렸고,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용석 실장님의 주 발제와 세 분의 패널 디스커션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현재 1시간 반 스트리밍 시작한 이후로 55명이 시청 중이거든요. 우리 이제 이 56명입니다. 56명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시간입니다. 질문을 받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사전 질문입니다. 하나는 장애인 재난 위기에 대한 장애인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 재난 위기 비상대책 조직을 꾸리고 장애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이용석 실장님께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전 질문은요. 조력자 중심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및 직장 내 근로 지원인 등이 조력자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들에 대한 양성 교육 내용이 재난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 지원에 대한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우리 배경화 서기관님께 여쭙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전 질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발표해 주시고 지정 토론을 하신 동안에 유튜브 상에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장총과 장총료는 보건복지부에 어떤 정책 제안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거는 이제 주관자이신 굿잡 자립생활센터 김재 소장님께서 질문하신 거고, 관련지어서 장창호 선생님께서 법적 제도화를 등을 통한 제도 정립이 되기 이전이라도 장애계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좀 시급해 보인다, 이런 의견도 같은 맥락에 주셨어요. 그래서 장총과 장총련의 대응에 관해서는 우리 그 이용수 실장님하고 김노구 위원장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김동호 위원장님께 드려진 질문인데, 매뉴얼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재난 위기의 행동 요령이 몸에 익혀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 중에서 장애인 재난 위기 예방 활동을 일상에서 연습 훈련하는 그 시스템을 그 실천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수 실장님에 대한 질문이 2개, 그 다음에 김동호 위원장님에 대한 질문이 2개, 그 다음에 우리 서기관님에 대한 질문이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세 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동안에 유튜브 상에 질문을 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요, 이용섭 실장님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김노호 위원장님, 그 다음에 배경화 서기관님,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 또 질문이 올라오면은 또 제가 소개해드리겠고,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이용수 실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드려서 전체적으로 토론자들의 코멘트를 듣고 또 질문자들의 그 질문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용수 실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주시겠어요? 예, 토론자분들 토론 잘 들었고요.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짚어주신 임상우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배경화 서기관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이렇듯 복지부 쪽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논의를 하다 보면 가시고 또 새롭게 논의가 되고 논의하는 번 또 가시고 소위 말해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분절적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마련하는 방식이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그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죠. 장애 관련된 장애적 관점의 그 대응체계 마련이나 TF 구성 계속 해왔었어요. 계속 봤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담당 사무관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와서 끊임없이 결과를 못 내고 TF만 계속 해왔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라서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걸 정책을 만드는 부처 쪽에서도 감염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고, 뭐 메르스 사태나 아니면 신종플루 때도 그렇게 지금처럼 참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거기에 대한 대응 마련은 사실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까 미드 코로나 시대 뭐 늦지는 않게 이 관련돼서 행안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 좀 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주장에 불과한 상황이 돼서 오히려 복지부 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대한 TF도 마련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장총련하고 장총원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대응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미흡했어요. 장총련 입장에서도 이에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뭐 대응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지했어요. 감염병 사태를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 중에서 처음 겪었고, 그 다음에 정부조차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이제 우왕좌왕한 상태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럼 장애계 쪽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지 사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순발력이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는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단체의 이름이나 또는 뭐 무슨 TF나 이런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 관련되는 대응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그 자문들을 요청을 해와서 자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TF에 참여를 해서 저희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의 대응 체계가 어떤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장애 정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의 의견을 계속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받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뒤에 가서 스크리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장애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특히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련되는 문제, 재난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그 대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지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들,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저희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고 막연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온 뭐 매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필요, 뭐 조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처한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누가 조처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이런 매뉴얼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호주 관련되어 있는 그 코로나 대응 체계를 제가 좀 잠깐 봤는데 그쪽에서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그 대응의 그 단계별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조처를 계속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 정도별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장애 유형보다는 오히려 장애 정도별로 많이 발표해가지고 그런 것들 제가 좀 살펴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매뉴얼은 그냥 매뉴얼이었어요. 매뉴얼에서 좀 지침 같은 거 느낌이 있어서 그냥 필요, 조치, 근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누가 조치하는지도 뭐 안 나와 있고 해서 이게 그냥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총련은 관련돼서 끊임없이 모니터를 할 거고요. 거기 관련돼 있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장총과 함께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그 상시적으로 장애인 재난 위기 예방 활동에 있는 국가가 있냐 하고 또 장총의 대응은 뭐냐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나라에 다 보진 못했고, 제가 또 경험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좀 오래된 얘기 합니다만은, 자립생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제 세미나도 있고, 연수도 있고 해서 갔었을 때 보면은, 이제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묵게 됐을 때, 이제 처음에 체험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어떠한 부분들이 대피 기구가 있고 만약에 어떤 재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거기 이제 방을 안내하면서 항상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이 이런 부분들에서 잘 갖춰져 있고 철저하게 좀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항상 그 재난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선진적인 재난 대책이라든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또 훈련도 하면서 잘 국민들이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면을 봤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재난 관련한 이슈들을 이제 논의한 데 있어가지고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센다이 프레임워크도 이제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름 요즘 마이크가 잠시 꺼졌는데 마이크 켜시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일본이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또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런 관리 체계들이 잘 정비가 돼 있는 편이라서 이제 뭐 나라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건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상국은 좀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제가 답을 하기 전에 한번 백영화 서기관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매뉴얼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대구 쪽에서의 이제 장애인 시설, 또 이번에 SRC에서 발생된 시설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었는지, 이게 실용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매뉴얼을 놓고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뉴얼을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장애계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만들었지만, 조금 작업은 당시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 권고사항으로 작업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감염병의 방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이제 그 지자체 책임하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지자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아까 SRC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산 격리하도록 저희가 매뉴얼에 전 제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6개 경로당에 이렇게 분산 격리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에 지금 방역의 철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방역 지침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접목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조금 찾아내고 실제 이제 지자체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해서 또 매뉴얼도 만들고 했지만 그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애 유형별, 정도별로 다 입장이 다르고 그것을 장애인 단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는 거를 중앙 차원에서 복지부가 그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좀 더 이 실질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좀 보완에 대한 작업을 갖다 바로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금 이용수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총도 제가 이제 여기 장총회에서 정책위원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크게 아주 좀 전략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도 궁금해서가 아니라 장총과 장총은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좀 질타하는 내용이 한편에서는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저희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인정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작년에 10월쯤 이것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재난안전관리 본부의 담당 서기관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이게 얼마큼 장애인 단체들이나 이런 이제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느냐, 3차 할 때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의견을 내면서 했더니 자기가 장애인 잘 반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진행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호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본계획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대표단체들의 역할이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 점들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매뉴얼의 현실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 이것도 이제 장애인 단체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 또 이런 또 큰 기본 계획에서 장애인 포괄적인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움직여가는 것들 갖다 우리 단체들이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그런 다짐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영하 서기관님이 아까 그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이제 소수로 봐서는 근로지원인보다는 활동지원사 되겠죠. 활동지원사 교육할 때 이런 재난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내용에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하신 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동안에 질문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박지주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직전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오늘 학교에서 소방훈련을 했는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13층인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해? 엘리베이터도 안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해?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특히 화재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하시면서 이제 자문자답을 주셨어요. 비장애인 중심의 화재 대처 매뉴얼 말고 장애인 입장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주발자대 이용 실장님의 발제도 약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요에 대한 것도 약간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환 선생님께서. 자, 서기관님 답을 주시기 전에, 임상욱 선생님은 아무런 질문이 안 왔습니다. 혹시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코멘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이용서 실장님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영하 서기관님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질문 주신 데 먼저 대답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이 셋 이 상황에서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안전 가이드 표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소화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시하고 대응 요령을 저희가 만들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김동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일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만들어져서 완벽한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지원사에 대한 이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교육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그 활동지원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임상욱 연구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아까 활동적 교육과정 아니면 교육이 아마 최근도 교육과정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할 때 급할 때 급할 때 이렇게 심장 맞다리라든지 이렇게 호흡 정도 그 정도는 실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갖고 실제에서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다고 가지고 활동부도 교육 시간에서 일단은 사칙지간 안에 모든 걸 다 배운다는 게 좀 무리예요. 사칙지간 하면 지금 오디탕이니까 할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발달장애 지치장애 장애 유형에 맞게 활동시설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근로지원인이나 학급 보조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원해주는 장애 특성이 잘 알고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수 실장님 멘트 해주시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사전 신청한 기관에 한해서 50권이 우편으로 발송된 예정이고, 영상은 오늘 유튜브에 올려집니다. 파일은 굿잡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10월 30날 금요일 게시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뜻하지 않게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난 관련돼 가지고 제가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발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발제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것이 아쉽다 하는 정도를 제가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아이 3분 키우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막 현재 있는 제도의 안에서 제가 한 가지 서기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장애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재난안전 관련된 응급안전알림이 서비스라고. 전화기로 들으면 바로 소방관 쪽에서 소방서에 연결돼 가지고 응급알림을 알리는 건데요. 이 알림이 서비스의 대상이 또 우리나라에 아시잖아요. 한정적으로 뭐 중증해야 되고 또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소득에 문제. 이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오류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꽤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장 급하더라도 급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조금 장애인 가구 쪽에다가 좀 보급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할 때 안타깝게도 저희 장총리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제도 받지 못했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하고 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한 6월 달에 만들어지고 8월, 9월 아마 저번 달쯤에 파일을 통해 잠깐 봤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게 어떤 장애인 단체가 참여했고 복지부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 제작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여기서 어떤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고, 그 내용에 대한 것만 제가 아쉬운 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재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감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에는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현장과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부처가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 안에서 갖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재난을 대피해 사람을 피난시키고 하는 것도 저는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소방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또 이제 소방관 분들이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그래서 충분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좀 막연하게 그냥 이런 것들은 좀 아까 서기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걸로 하고, 당장 급한 것들은, 그다음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주 발제자와 세 분의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숟가락 하나를 좀 더 얹을까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장애인과 같은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마스크 지급과 같은 특정 조치에 대한 근거 추가와 별개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어떤 일반적 보호 규정이 우선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대상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걸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재난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보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재난 정보 제공을 하야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또 정보 제공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신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뉴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2010년 6월에 장애인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권고되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적인 매뉴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위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지 싶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서 배타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어쩌면은 본능이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성이라든지 우리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 근데 우리가 지금 감염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보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택배 노동자와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참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지금 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SRC도 그렇고 코호트 격리도 하고 대남병원도 그랬었지만 코호트 격리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코호트 격리를 시켜놓고 적절히 치료하고 돌보지 않는다면은 이게 장애인을 보호하는 건지 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코호트 격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애인 또 노인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손을 움키지 않고 펴야 우리 개인의 보건뿐 아니라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멸망하는 길로 나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일부 순서를 마치고요. 1시까지 점심 드신 다음에 저는 이제 1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빨리 학교 가서 2부는 지켜보지 못하겠지만 2부에 훨씬 멋진 저장님이나 발표자분이 계시니까 계속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이용소 실장님, 그 다음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동우 위원장님, 그 다음에 임상훈 연구원님, 그 다음에 배경화 서기관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제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굿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주관해 주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재난위기 대응 방안 토론회를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1부는 이렇게 끝나고 또 1시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소득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님이 공지하신 대로 자료집 같은 것은 굿잡 홈페이지나 해낸국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 다운로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곧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생활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격리 생활 자체가 생활에 큰 위협입니다. 사실상 재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마스크를 사거나 병원 진료를 받기도 어려운데요. 어느 때보다 많은 배려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